오늘 시간에는 챕터 7 프로젝트 플래닝, 즉 프로젝트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총 20개의 내용 중에 오늘은 제7주제입니다.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자, 7.1 인트로덕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일단 세 가지 주요한 이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주요한 관리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첫 번째 관리 포인트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총 기간, 즉 공사의 기간, 줄여서 우리 공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사의 범위,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번 공사에서 완료해야 되는 과업들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는 부분. 이러한 세 가지가 적절히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리고 적절히 잘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즉 프로젝트의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공사비용, 공사기간, 공사비용이 잘 계획이 되고 관리가 되면 마치 아래쪽에 있는 공사비용, 공사범위, 공사기간이 세 개가 잘 균형이 맞아서 같이 운영이 되는 형태로 되면서 결국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 비용에 너무 치우치거나 공기에 너무 치우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세 가지의 주요 관리 포인트들이 균형 잡힌 형태로 관리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아래 그림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7.2에서는 Work Breakdown Structure, 즉 작업 분류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비드 패키지 입찰을 할 때 기본이 되고 또 계약을 할 때도 기본이 되는 그런 여러 도면과 시방서가 포함된 그 서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스코프이라고 하는 것, 즉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면과 시방서를 기초로 해서 입찰 서류에 공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즉 입찰 서류에는 도면과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도면과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공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사의 범위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중에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가 가능한 작은 단위들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분해가 된 최종 아이템들을 우리가 통상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task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과업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브 엘리먼트나 또는 워크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들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일부 부위를 뜻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작업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작업 내용이나 물리적인 건축물이나 또는 구조물의 부위 같은 것들을 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전체의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작은 단위의 과업 단위들로 분해가 되고 그것들을 계층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작업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수행해야 할 과업을 계층적으로 나열한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걸 텐데요. 이때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MECE라는 개념입니다. 자, MEC라는 단어는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또는 completely exhaustive 하다는 이 표현은 collectively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전체를 갖다가 전체는 보면 우리가 프로젝트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의 태스크들로 이렇게 분해를 해놨는데 이때 분해한 이 태스크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상호 배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작은 단위로 쪼개놨던 과업들을 다시 하나로 합쳐버리면 그것이 전체에서 빠짐없이 전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포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utually exclusive, completely 또는 collectively exhaustive 하다, 즉 MEC 원칙을 따라서 분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류된 과업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그 과업들을 모두 모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묘사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MEC 원칙에 준해서 분류를 하면 좋은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7.2에서는 몇 가지 그 계층을 가지고 전체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의 과업들로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work breakdown structure example for small building, 그러니까 작은 빌딩을 하나 건설할 때 우리가 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는 작업 분류 체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전체 공사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빌딩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있었고요. 이것을 MEC 원칙을 가지고 작은 단위로 불려봤더니 분류를 했던 기준은 공사 부위를 가지고 분류를 했네요. 그래서 사이트 작업, 현장에 부지 작업하는 거겠죠. 파운데이션 기초 작업, 그리고 구조,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구별을 공사 부위에 따라서 좀 나눠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MEC 원칙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얘네들을 모았을 때 전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MEC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레벨에서는 공사의 종류를 가지고 레벨을 나눴는데요. 파운데이션 기초공사 하나가 터파기 공사와 파일링 공사, 그리고 파일 캡 공사, 그리고 기타 공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아래 레벨로 가서 이번엔 이 파일 캡 작업을 갖다가 요놈을 갖다가 또 분해를 해봤는데요. 자, 이때 분해를 한 기준은 필요한 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네요. 그래서 폼 작업, 거푸집 작업과 레인포싱 스틸 작업, 그리고 콘크리트 작업, 그리고 기타 작업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태스크, 과업 단위로 내려가 보면 워크 패키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워크 패키지 레벨에 가면 도면을 준비한다. 그리고 자르고 조립을 한다. 배송을 한다. 그리고 현장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세팅을 한다. 이걸 레인포스 스틸을 갖다가 시공하는 어떤 그런 단계들로 나눠서 하나하나의 태스크가 되고 결국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체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단위로서 관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요 과업 단위 요 정도 레벨에서 바로 일정과 비용, 즉 원가 부분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과업의 정의 부분과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대분, 크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분해해 보면 작업 분해와 순서 결정. 그러니까 작업 분해는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작업 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과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워크 패키지들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워크 패키지를 가지고 다음번에 뭘 하겠다? 작업의 순서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워크 패키지가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의 워크 패키지들을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가, 뭘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진행할 것인가, 뭐와 뭐를 동시에 진행하고 뭐와 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플래닝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워크 브레이크다운과 워크 시퀀싱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즉 작업 분해와 순서 결정 부분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는 결국 프로젝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해서 또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하는 과정들은 플랜, 두, 체크, 액션 사이클을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관리 전차를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 PDCA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즉 PDCA가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죠. 이때 PDCA가 의미하는 건 플랜, 계획이죠. 그리고 두,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체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액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대상이든 그 앞에 뭐 생산 계획이 붙든 건설 계획이 붙든 품질 계획이 붙든 뭐 인력 계획이 붙든 모든 이 계획 또는 관리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피겨 7.3에서 데밍의 사이클이라고 불렀는데, 자, 데밍의 사이클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이 데밍은 바로 이 PDCA 사이클이라는 걸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밍의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편적으로 PDCA라는 약자를 이용을 해서 PDCA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과정을 보면 시작은 일단 뭐니 해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죠.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임플리멘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실행대로 옮기고 나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획과 실적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 좋겠지만 항상 그러지 못하겠죠. 즉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 차이를 검토하는 행위, 그러니까 계획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실적이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가 뭐 일주일이 늦어졌다 또는 일주일이 빠르다, 공사 비용이 1억이 더 들었다, 1억이 절감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검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필요한 조치라는 건 계획을 갖다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다시 실행하고 또 체크하고 또 조치하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사이클이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반복해서 수행이 되면 결국 이거는 Continuous Improvement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관리 과정을 통해서. 원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투 사이클이 돌아가고
세 번째 사이클이 들어가고 네 번째 사이클이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데밍이고 그의 사이클을 일컬어서 PDCA 사이클, 즉 Planned Check Action Cycl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7.3에서는 Work Breakdown Structure, 즉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침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과업은 다른 과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업 단위로 나누고 나서 이 과업이 이 일을 포함하는 건지 저 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즉 아까 mutually exclusive하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과업 A와 과업 B가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업이 다른 과업과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업 A와 과업 B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 자, 두 번째 원칙, 즉 가이드라인은 각 과업은 고유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 과업 A와 과업 B를 정의하면 얘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얘는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각 과업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시간을 갖다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각 과업은 자신만의 고유한 예산을 가져야 한다. 즉 과업을 수행할 때 A에 대해선 얘를 수행하는데 1억 원, 얘를 수행하는데 뭐 20억 원 이렇게 과업별로 예산이, 즉 비용이 할당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기를 할당을 하고 여기서 예산을 할당을 하고 그럼 그게 뭘로 쓰일까요? 결국에는 얘는 원가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거고 얘는 공정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관리와 공정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WBS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고 그 안엔 과업을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각 과업은 작업 진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을 수준으로 작은 단위로 쪼개면 쪼갤수록 더 관리의 뎁스는,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4에서는 작업 분류를 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작업을 분해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특성으로 어떤 것들을 잡고 있냐면 메소드,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줄여서 뭐 공종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킬 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이냐, 크래프트 워커 해가지고 관련된 숙련공이 무엇이냐, 크리티컬 리소스 해가지고 핵심 자원, 즉 들어가는 장비나 인력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등등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작업 분해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작은 단위의 작업들로 나눌 때 분류하는 기준, 이때 뭘 기준으로 해서 A와 B를 나눴는가라고 하면 이때 서로 공사 종류가 달라서 또는 필요한 기술이 달라서 또는 관련된 숙련공이 달라서 또는 사용되는 핵심 자원이 달라서 A와 B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따라서 우리가 작은 주요소를 하나 건설하는 예제를 가지고 이 WBS를
만드는 과정을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때 사용된 기본적인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이 예제에서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의 어떤 공사 부위,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원자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공사의 종류, 즉 공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되는 장비 또는 인력과 같은 자원이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 네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WBS, 즉 과업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7.5 Work Package for the Gas Station Project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로케이션 범주만을 고려를 했었어요. 로케이션 범주를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를 총 9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눈에 딱 띄죠. 파킹 앤 서비스 에리어에 대한 공사, 파운데이션 기초 공사, 그리고 빌딩의 뭐 벽이나 구조체 공사, 그리고 지붕 공사, 또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나 슬래브 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내장 공사, 외장 공사죠. 그리고 전기 시스템, 그리고 기계 시스템 해서 총 9가지 범주로, 즉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되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파킹 앤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 어떻게 분해가 됐냐 하면요. 어스워크 포 파킹 앤 서비스, 그러니까 토공 쪽으로 첫 번째, 그리고 아스팔트 페이빙 앤 PNS, PNS라는 건 파킹 앤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스팔트 공사, 그리고 세 번째는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되는 머티리얼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토공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그 다음 레벨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PNS 에어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퍼스트 레벨이고요. 세컨 레벨 가면 이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분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스워크,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 근데 이때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냐? 사용된 머티리얼, 자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해가 됐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2번부터 9번 작업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과 같이 분해가 됐는데 어떤 것들은 뭐 분해가 더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머티리얼이 동일한 거라면 더 이상 분류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하나가 총 6개로 하이 레벨로 분류가 됐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피니쉬는 사용되는 이 머티리얼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더 많은 범주로 분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메소드와 리소스를 이용해서, 즉 사용되는 공법과 들어가는 인력, 장비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지금 앞서서 기계 설비, 메카니컬 시스템에 대한 공사 종류가 레벨 2에서는 하나도 갈라지지 않았었는데 레벨 3에서는 얘를 갖다가 총 7개의 하위 원소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계 설비 쪽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 하면 일단 하수도에 대한 터파이 공사,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배수구 공사, 오수종화조, 그리고 상수도 공사, 싱크대, 세면기, 변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온수 공사, 공조 공사. 그러니까 이것들로 7개로 다 구분을 했는데요. 자, 이 구분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공법과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 즉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큰 공사, 기계설비라는 공사를 총 7개의 하위 태스크로 구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로케이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용되는 머티리얼,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공법과 필요한 자원을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7.6에서는 워크 패키지, 즉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과업들이죠. WBS에서 정의된 과업들의 순서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분해하고 그것을 정의한다라는 건 작업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 작업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는 행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WBS에서 작업을 분류를 할 때는 뭐 과업이란 얘기를 계속 써왔죠.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과업.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work package나 또는 sub element나 task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공정관리 와서 작업에 대한 순서를 얘기를 할 때는 이름이 좀 바뀌는데 바로 activ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가지고 작업의 순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작업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하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업을 분류했던 것과 유사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위치, 부위, 또는 사용되는 원자재, 그리고 사용되는 공법, 그리고 필요한 장비나 인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먼저, 어떤 작업을 나중에, 즉 선행 작업과 이어서 이어지는 후행 작업,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묶어버리면 전체 작업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공정도 또는 뭐 네트워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은 여러 가지 그 원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physical constraint 또는 management decision, 즉 경영적인 또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리적인 제약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작업 순서가 꼭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닥 작업을 완료해야 바닥에 대한 마감재를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바닥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후행 작업으로 바닥에 대한 마감재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작업 선후행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꼭 물리적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작업 순서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고 있죠. 관리적 목적으로 인한 작업 선행 관계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가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붙박이 가구 시공자가 어떻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가장 일정이 먼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는 것들 중에 붙박이 가구 공사들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공사들, 인테리어 공사는 이후에 계약이 될 것이고, 먼저 계약된 사람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어떤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꼭 붙박이 가구 공사를 먼저 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계약이 됐고 이 사람들이 어베일러블 하니까 가용하니까 이 분들을 먼저 작업에 투여를 해서 선행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나머지 공사들을 진행하게끔 관리자가 결정을 한 거죠. 물리적인 제약은 없지만 관리적인 이유로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후행 관계, 정의되고 나면
이러한 공정도를 갖다가 그려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전체 공사를 갖다가 총 8개의 하위 공사로 구별을 했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사이에 첫 번째는 현장 정리하고, 두 번째 기초공사, 세 번째 골조공사, 네 번째 지붕, 내부 마감공사 이렇게 되고, 병렬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 스트림과 이 스트림, 그리고 이 스트림 3개가 병렬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를 마친 후에 외부 마감 공사하고 준공 쪽으로 가는 패스가 있고, 내부 공사하고 전기 기계 시스템 공사하고 준공으로 가고, 그리고 원래 거로 가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런 경우에 패스가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패스는 이렇게 가는 패스고요. 두 번째 패스는 이렇게 가는 패스고요. 세 번째 패스는 이렇게 가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뭐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 3개의 패스 중에 공기가 맥시멈인 걸 찾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크리티컬 공정이라고 해서 주공정이라고 삼고 그걸 바탕으로 관리를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공정관리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WBS와 코스트 컨트롤, 즉 원가 관리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 이야기는 WBS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원가 관리 체계를 구성을 할까 하는 부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업 분류 체계는 원가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예상 또는 자신만의 고유한 일정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업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가 관리나 공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원가 관리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원가 비용 관리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것들은 하나하나의 태스크에 서로 어사인이 되어 있는, 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원가 관리 계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가 관리 계정 코드를 이용을 해서 원가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원가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 앞에서도 나온 얘기에 중복일 수 있겠지만요. WBS 체계를 구축하고 워크 패키지들, 즉 과업들을 정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과업들의 일정과 비용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일정에 대해서는 공정관리가 되는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원가관리, 비용관리가 수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관리와 공정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것이 바로 WBS를 구축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원가관리, 코스트 컨트롤에서도 똑같이 사이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가 관리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데밍의 사이클 얘기하면서 모든 관리는 PDCA 사이클을 따라간다 그랬죠. 즉 플랜과 do, 체크, 액션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continuous improvement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플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초의 투자가를 결정을 하고 낙찰이 되면 예산 수립으로 가고 안 되면 스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집계를 하게 되겠죠. 자, 실적을 집계하고 난 이후에는 예산 대비 실적을 검토하게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예산과 실적에 차이가 생긴다라면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냐라고 체크를 해서 끝났으면 더 이상 관리할 필요 없죠. 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예산에 따라서 다시 실적 집계를 하고, 여기서 보면 한번 시작해서 이렇게 된 사이클이 반복돼서 진행이 되는 이런 PDCA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 사이클을 원가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7.8에서는 원가 또는 비용 계정 코드라고 불리는 요놈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가 계정 코드는 원가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단위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앞서 WBS에서 정의한 하나하나의 과업과 매핑이 되는 그런 코드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가 계정 코드라고 하는 건 몇몇 하위 코드들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원가 계정 코드라고 하는 건 최상위의 프로젝트 코드, 그 하위의 위치 코드, 그 다음에 공사 종류 코드, 그리고 이 공사 종류가 뭐 W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소분류 공사 종류에 따라 가지고 세부 공사 종류 코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갖다가 점 2.3.4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원가 비용 계정 코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테이블 7.2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런 원가 비용 계정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벨 1, 2, 3, 4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 레벨, 이쪽으로 갈수록 하위 레벨을 뜻하고요. 최상위 레벨에서는 프로젝트 코드, 그 다음엔 에어리어 코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치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공사의 종류, 그리고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세부 공사의 종류 해가지고 4개의 코드가 만들어지면 각 코드를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21,300점, 804점, 724점, 112 해가지고 이 코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코드는 특정한 태스크에 연결된 비용을 나타내는 코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7.7에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과업들에 대해서 코스트 어카운트 시트를 작성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가 관리를 위한 어떤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패키지 06-123 콘크리트 플레이스먼트 인테리어 플로어 슬래브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과업에 대해서 원가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트 또는 뭐 양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보면 일단 이 과업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코드 101번이 콘크리트인데요. 2500 psi 특성치를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단위는 큐빅 야드이고요. 양은 30. 그러니까 30 큐빅 야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위 큐빅 야드당 가격은 $4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총 비용을 따져보면 $1200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장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텐데요. 그 장비를 인력과 진짜 기계 장비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포맨, 뭐 우리 말로 하면 뭐 십장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일반 레이버들, 그리고 피니셔, 펌프 오퍼레이터에서 1명, 4명, 1명, 1명 이렇게 필요하고 하루 일하는 시간 8시간씩,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30부터 $15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 곱하기 시간 곱하기 단가 해서 값을 뽑아보면 각 공종별 가격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산이 될 수 있겠고요.
총 비용은 1080 이렇게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비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바이브레이터가 있고 피니셔가 있고 콘크리트 펌프가 있죠. 각각 한 대씩 필요하고 8시간씩 장비에 대한 렌트비는 뭐 $10, $15, $150. 콘크리트 펌프는 좀 비싸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필요한 대수 곱하기 시간 곱하기 단가 했더니 80, 120, 1200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아시겠죠? 1 곱하기 8 곱하기 150 하면 1200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토탈을 구해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전부 다 뽑아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코스트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면 액츄얼 코스트의 레이버가 1080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 머티리얼이 1200 1080 1200 그리고 장비 1400 해가지고 세 개 다 뽑아 보면은 3680 이렇게 이제 실적 비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Actual Productivity, 그러니까 생산성 부분을 언급을 할 때 기본적인 매저로 쓰는 게, 척도로 쓰는 게 예산 대비 실적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에 3680이 들어가고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값이 높게 나오면 실적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 거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고 상대적으로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생산성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원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한 이 원가 관리의 단위가 과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이 과업은 어디로부터 오죠? WBS로부터.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원가 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WPS를 통해서 정의된 과업의 비용을 부과하면 그것이 하나의 원가 계정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 단위로 뭐 자재나 인력, 장비별로 비용을 뽑아서 실적 대비 예산이 어떠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조치를 취하고 바로 이런 과정이 원가 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관리 영역이죠. 역시 PDCA 사이클이 적용이 되는 관리 방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코드인 조달청의 표준 공사 코드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는 오른쪽 위에 첨부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표준 공사 코드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부 공정 코드의 구성 체계는 총 12자리의 기호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자리는 공사의 종류, 바로 이 부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C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조경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를 의미하고요. A는 건축공사, M은 기계공사, E는 전기공사, T는 통신공사, F는 소방공사를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둘째 자리부터 여섯째 자리까지는 대, 중, 소, 세, 세세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종이나 품명이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아래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L이라는 코드는 대분류 코드로 도로 및 포종공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F라는 코드는 중분류로 경계석 공사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3번은 소분류 코드로 화강석을 이용해서 경계석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하고요. 뒤에 있는 0과 0은 여기서 활용은 되지 않았지만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자, 이후 7제짜리 이상은 추가 고지사항으로 특정 품명이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부 6자리의 코드를 활용을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31825라는 코드는 추가 고지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했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0은 표준 공종 사용자 정의 견적 조건의 공종을 의미하는 코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표준 공사 코드를 열어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 여기 볼까요? CAA210901100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이 코드를 2023년 5월 22일 날 발표를 했고 C로 시작하니까 토목공사이겠죠. 그리고 이것의 품명은 PP 마대 만들기고요. 규격과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해서 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친 표준공사비 개념의 정보들이 바로 이 표준 공사 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코드를 만들고 그 각 코드에 대해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9에서는 요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약에서 되게 유명한 문구 같은 것들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매니지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해야 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메저해야 되고, 메저하기 위해서는 디파인해야 되고,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퀀티파이 해야 된다. 즉, 이 4개의 문장을 결합을 해보면 관리를 위해서는 정량화, 그걸 통한 지표 정의, 그리고 정의된 지표를 측정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원래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것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제하는 행위, 그리고 필요한 액션들을 취하는 관리를 하는 행위.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어디냐면 모든 관리 지표들을 정량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요약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프로젝트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근데 그런 계획 말고도 사실은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립돼야 되는 그런 계획들인데요. 예를 들면 조달계획, 안전, 하청, 품질, 조직, 완료 및 착수 계획 같은 것도 우리 프로젝트 계획과 더불어서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다라고 요약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